Y축은 운용성과 수익률을 제가 생각한 겁니다. 일단 대부분 저의 경험에 비추어 봐도 먼저 맨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 이제 A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주식쟁이라는 표현으로 쓰게 되는 그런 위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B 가치 투자로 넘어가는 게 한 3달 정도 걸렸고요. 사실 A 단계는 이제 수시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제 넘나드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B하고 비교를 하면 B는 이제 마이너스가 거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상징적으로 도식한 건데 이제 사실 마이너스가 이렇게 수시로 나면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도 플러스 50, 마이너스 50%로 한 번씩만 나도 그게 본전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고요. 사실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한 10번만 반복해도 수학적으로는 쉽게 와닿지는 않지만 10분의 1 토막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그 위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A에 계신 분들보다는 B 위치에 계신 분들 또는 C, B에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강의의 비중도 A에서 B로 넘어가는 그러한 노력의 방법을 간단하게 처음에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강의의 대부분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C와 D, 그러니까 이제 D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위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여백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럼 우선 A에서 B로 가는, 큰 마이너스 수익률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한국경제TV에서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갈 거고요. 사실 그 부분을 더 자세히 궁금하시면 방송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상식이라는 게 기본이고 출발인데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진 A 위치에 있는 거는 사실 상식적이지 못한 비상식적인 부분이 아직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물상식만 없애면 마이너스 없고 B의 위치에 간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투자를 하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그 부분만의 특수성이 있어서 물상식을 사람이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물상식인지는 알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물상식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많이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을 범하게 되고 그래서 좋지 못한 수익률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찝어서 왔는데요. 7가지는 사실 한 100가지 중에서 제가 7가지만 주요한 것을 뽑은 거고요. 나머지 그럼 93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항상 평상시에 찾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A에서 B, 그게 이제 상식, 그리고 이제 그래서 vs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써 있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준 툴인데 보통 상식과 비상식을 구분할 때 보통은 그래서가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비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뭐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뭐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가 이제 주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식은 있는데 주식이다. 그러니까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 예외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자기가 어떠한 행동과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게 주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라는 기준적으로 보시면
이게 상식이다, 비상식이다를 구분하실 수 있고 그 부분을 극복해내시면 최소한 그 하이리스크를 지는 투자를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비상식적인 건데 잘 안 지켜지는 게 가격손절매입니다. 어디서나 가격손절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위험관리 전략으로 나오지만요. 저는 이제 가격손절매는 하지 마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왜 상식이냐. 사실 같은 물건이면 더 싸지면 사고 싶은 게 사고 싶고 더 비싸지면 안 사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경제학 책에도 나와 있고 아주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0원에 뭐 꼬맹이한테 물어봐도 1,000원에 사탕 하나 줄까 사탕 2개 줄까 그러면 같은 값에 사탕 2개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고 가격이 떨어지면 팔으라는 조언을 하는 그런 책도 그렇고 고수분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격 손절매는 하지 말라라는 얘기고요. 사람들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손절매를 하는 이유가 확신이 없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같이 파니까 자기가 뭔가 위축이 돼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 건데요. 사실 뭔가 크게 하락을 해서 뭔가 걱정이 될 때는 차분히 자기가 샀을 때의 아이디어를 재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맞으면 그냥 당당히 보유를 하는 거고요. 아이디어가 만약에 틀리면 과감히 손절매를 하는 건데 이거는 가격 손절매가 아니고 아이디어를 손절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 손절매는 하지 말고 아이디어 손절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사소통입니다.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말은 통해야지 무슨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외국에 나가도. 근데 기업하고 저희가 일을 하는 거니까요.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업 언어를 알아야 되고 기업 언어는 재무제표입니다. 보통 워런 버핏이 뭐 레버리지를 쓰면 차에 칼을 꽂고 운전한다 뭐 이런 비유를 드는데요. 사실 재무제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즉 기업 언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같은 비유를 하자면 그냥 눈을 감고 운전하는 거랑 다를 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당히 위험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 읽는 회계 이런 게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학교에서 회계 원리도 듣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냥 거칠게 투자를 공부했습니다. 회계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의사소통에는 크게 어렵지 않은 정도의 기업 언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외국어 공부도 죽어있는 문법보다는 살아있는 의사소통이 훨씬 중요하듯이 재무제표 공부에서도 이론적인 것보다는 거칠게 습득하는 현장에서 습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회계 재무제표는 사실 소유의식을 갖는다면 큰 틀에서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간단한 장사를 하던 친구와 생을 하던 할 때 자기가 소유의식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 장부를 기록할 때 큰 틀에서 절대 틀리지 않거든요. 회계를 아무리 장부를 복잡하게 쓰더라도. 근데 그때와 투자를 할 때와의 차이는 소유의식 차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통 주식을 하지만 실제 하는 건 투자고 기업의 주인인 거니까요. 소유의식을 가지면 사실 기업 언어에서 큰 틀에서 틀릴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케이스별로 그냥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책을 찾아서 독파를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어느 정도 의사소통만 되면 더 이상의 문법적인 내용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보다는 회사에 그때그때마다 문의를 해서 습득을 하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외로 상당히 회계가 허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법적인 거를 아무리 알아봤자 그 유도리를 딱 쫓아가지 못하면 결국엔 당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약간 유도리를 발생하는 그런 빈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변화에서 더 큰 아이디어는 당연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알 수 있는 이론적인 거에서의 회계에서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는 뭔가 유도리를 발휘해서 변화를 준 곳에서 아이디어를 더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케이스로 접근해서 회사에 물어보면 된다. 예, 결론은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회계 두려워하지 말고 상당히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본전 심리를 버리자 이게 있는데요. 본전 심리도 역시 상당히 많이
이제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전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본전 심리라는 게 있다라는 게 이제 첫 출발인데요. 사실 본전 심리는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본전이 되면 팔겠다, 본전만 되면 팔겠다,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 또는 역이용하는 투자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전 심리를 갖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본전 심리를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면 그냥 상가격은 잊어버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차분히 생각해서 곱씹으면 다 맞는 얘기실 테니까요. 차분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투자는 동업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투자를 하게 되면 최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특히 A에 계신 분들을 지금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보통 저희가 뭐 자영업을 하던가 할 때 동업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엄청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조사를 해도 뒤통수 맞기 마련인 게 세상인데 더군다나 이 험악한 주식시장에서 최대주주와 경영진을 조사하지 않는 거는 되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거죠. 근데 조사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조사를 한다 할지라도 능력치만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회사를 경영을 잘 할 건가, 안 할 건가. 근데 거기에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사람의 이제 제가 나눠드린 건 맨 밑에 있는데요. 지피지기에 그다음에 쪼개같이 이상 아무같이 써놓은 게 있는데 지피지기가 이제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쪼개가치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쪽팔리는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기칠 때나 뒤통수 칠 때 보통 쪽팔리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연 쪽을 얼마에 팔 관상인가, 그동안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요. 이 사람의 쪽은 얼마짜리인가를 보면 사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뒤통수를 맞거나 예상의 일이 벌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치만큼 중요한 게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쪼개 가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원래 제가 이상한 단어를 많이 써서 저만의 말들이 많아서 이상한 말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게시판에 책이 새로 나와서 그런지 많이 나오던 말인데요. 나에게만 다른 행운이 올 것이라 기대하지 마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얘기죠. 어디서나 저 같으면 특별히 행운이 온 적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금의 수백조 있죠. 거기 1%, 0.1%, 0.25%만 이율이 변해도 돈이 수십조, 수백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1% 수익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시하는데요. 실제 세상의 현실은 1%가 엄청 소중하다라는 거고요. 그 이상 벌려면 주식에서도 그거 1%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그 이상 벌려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상식적인 거고 그 이상을 기대하는 거는 욕심이다. 욕심은 결국 화를 부른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얼마큼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적절한 비유를 하나 들면요. 이게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회사를 다니거나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그게 노동가치죠. 그러니까 그때 버는 돈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달 일하면 얼마 버는지. 투자해서 버는 것도 비슷한데요. 노력이. 즉 노동가치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만 노력하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실제 세상의 대부분의 경제학적인 흐름은 노동가치를 기준점으로 해서 큰 틀에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A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이 투자금을 어떻게 모았는지 회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 부분이 제가 쓰진 않았지만 제로 리스크가 아니고 로우 리스크가 저위험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낮다는 뜻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제로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무위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가가 왜 내립니까? 그냥 팔면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비이성적으로 팔지 별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면 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변동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제로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겸손하게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정도까지 제가 7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93가지만 더 찾으셔서 100가지만 스스로 하시면 하이리스크 고위험에 대한, 그러니까 수시로 반토막이 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정도만으로 B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B를 이제 저위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디엄 리스크, 이제 중위험도 없애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중위험도 얼마나 집요하게 없애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4년 내내 플러스 26%씩 수익을 내다가 마지막 5년째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딱 한 번 났습니다. 사실 10년이면 뭐 이라크 전쟁 한 번 터지고 뭐 금융위기 한 번 오고 IMF 한 번 오고 그 정도 한 번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딱 반토막 한 번 딱 났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26%가 계산하기 상당히 편한 수치인데요. 3년에 2배, 10년에 10배니까요. 그러니까 4년 동안 26%면 3년간 딱 2배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년씩 더 있으니까 26% 났고요. 마지막에 반토막 났으니까 앞에 3년 조여놨다가 반토막 났으니까 그럼 26% 딱 하나 났는데요. 걔를 5로 나누면 딱 5%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행과 똑같이 됩니다. 5%로. 그러면 저희가 얼마나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되게 박수가, 그러니까 괜찮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면 이것 또한 위험이고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수준, 4년 내내 워런버핏처럼 26% 내다가 딱 한 번 억울한 일 터져서 반토막 나는 그 수준에 있는 분을 중위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외에 제가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거 외에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고요. 찾으면 끝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1박 2일 좋아해서 가끔 보는데 1박 2일에 발레리나가 무용수가 나와서 1박 2일 대신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아침에 다리 찢고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누워있더라고요. 스트레칭하고. 예, 다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서 투자자도 스트레칭을 당연히 무용하는 사람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는 그거 보면서 투자자는 매일 아침 해야 될 만한 스트레칭이 뭐가 있을까? 항상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고위험을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와 미디엄 리스크를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주식쟁이가 아니라 투자자다. 이거를 자기 뺨을 한 2번씩 쳐가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은 매일 하지 않으면 사람 본성이 위험에 가깝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회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정말 중요한 오늘의 강의의 주제인 B에서 C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C의 주제문으로 삼은 거를 써보겠습니다. 제가 언더로 리스크 맥시마이즈 리턴으로 제가 썼는데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해서 저위험 한도 내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라 이거죠. 일단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보통의 경우에 B의 투자자의 경우에는 수익가 대부분 쓰는 로고가 이겁니다. 예, 보통 가치 투자를 대부분 말할 때 저위험이고 중수익이다. 적당한 수익, 적정 수익률을 기록한다. 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 내내 이 두 가지에 대한 비교를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래프를 보면 C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은, 계속 노력할수록 높아지는 그 맥시마이즈라는 개념을 쓴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발전이 없이 꾸준한 수익률을 기록하는 거를 부분적으로 썼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 상징적으로 도식화했을 뿐이고요. 뭐 실제로 B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B의 위치까지 오셨기 때문에 사실 B로서 느낄 수 있는 그 뭐라 하죠? 부족함, 더 발전하고 싶은 욕구, 그럼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고 어떤 과제를 내가 주요 과제로 삼아야 되는지 그러한 고민들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A는 3달 만에 탈출했지만요. B 같은 경우에는 저도 탈출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C 입문 단계고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던지기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종목명을 말씀드리기 웃기지만 과거에 그 집에 줄자 달아놓고 주가 오를 때까지 줄자 천장에 달아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 뭐 철에 붙는 줄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천장에다가 전등 옆에 붙여놓고 5년간 기우제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5년간 주가 하나도 안 오르고 5년 내내 그냥 들고 있다가 결국에는 팔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그 보통 이제 그러면 B를 배울 때 어떤 그림을 통해서 배우냐면 그 그레이엄 책에 나오는 미스터 마켓과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이라는 개념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안전마진과. 그러면 그 그림을 제가 일단 그리고요. 그 그림이 어떠한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어떠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어떠한 한계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를 설명한 다음에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펜이 2개라 표현이 불편한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이 그림은 한 번쯤은 되게 오랫동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겁니다. 기업의 가치는 이렇게 있는데 미스터 마켓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투자자는 이렇게 안전마진이 있이 주가가 내려왔을 때 사서 이게 만나면 팔면 된다. 이게 이제 그 그레이엄의 전통적인 미스터 마켓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치 투자는 사실 이 이론을 공부하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론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이론이 주지 않은 힌트가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랑 주가의 차이가 있고요. 수익과 그러니까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있어서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리고 기업 가치라는 게 엄청 심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도 상당히 심하지만 그 기업도 엄청 심하게 변합니다. 기업이 죽어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의 단점은 기업 가치,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 그냥 멈춰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적절하게 잘 싸게 샀지만, 안전마진 있게 샀지만 그 사이에 기업이 이렇게 기업 가치가 변하면 결국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심하게 변하면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서 이렇게 되면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론에 집중하게 되면
그 기업 가치의 변화에 되게 예민하지 못하니까 둔감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게을르게 되고 그거는 결국 안 좋은 쪽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림은 수익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전마진 대신 수익이라고 썼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차이만큼 수익이 난다는 건데, 그럼 이 그림에서 또 배제한 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투자자가 수익률 없는 수익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없는 수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수익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절대적 수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희 수익률에 투자하는 거지 수익에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수익과 시간이 두 개가 변수가 돼서 수익률이 나오는 건데, 단지 수익만 바라보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하는 거랑은 약간 피트가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B에서 C로 가실 분들은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만든 제가 용어인데요. 급하게 만들어서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 미스터마켓 그래서 사실 저는 미스터마켓보다 중요한 게 미스컴퍼니라고 생각하고요. 미스컴퍼니도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스터마켓보다 마켓만큼 미스컴퍼니도 봐야 되고 그 둘의 움직임을 다 성실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 보면 죽은 기업 주주로 그냥 기다리기 이렇게 쓴 게 결국 이 내용입니다. 죽은 기업 주주라는 기업이 식물 기업도 아니고 기업이 엄청나게 변하는데 마치 죽은 기업 보듯이 주가 변동성만 보고선 투자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기다리기, 무의미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시간 개념도 생각을 해서 기다리면 수익이 아니라 수익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훨씬 현명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죽은 기업 주주로 그냥 기다리기 할 경우에 정리하자면 이제 기업 가치 변화에 둔감하게 되고 수익률 극대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변화가 둔감하게 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미스컴퍼니 말씀드렸는데 미스컴퍼니를 스토킹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집요하게 연구를 하고 그거를 위한 역동적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되게 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실제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B 단계로 넘어온 투자자들이 주가 변동만 보지 기업 가치 변화를 보는데 상당히 게을러지게 됩니다. 근데 아마 B 단계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미스컴퍼니라는 개념을 또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왜 그러면 미스컴퍼니도 있고 미스터 마켓도 있는데 왜 그럼 미스터 마켓이 더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더 알려진 개념이 됐느냐? 근데 왜 지금 와서 이런 고전적인 개념에 대한 반기를 드느냐, 그러니까 첨부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스터 마켓이 더 대중화된 거는 일단 주가의 기업가치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숫자로 딱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가 어려운 거고요. 주가의 변동성은 눈에 딱 보이고 어떠한 대중적 이해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 마켓이 많이 알려진 거고요. 저희는 대중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대중적인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대중적이지도 않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논리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업 가치의 변화, 미스컴퍼니에 대한 집요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미스컴퍼니, 그러니까 기업 가치 변화에 대한 집요한 노력에 대해서 또 따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수익보다 이제 시간의 개념이 여기서 이제 지금 설명이 없는데요. 그러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같이 투자하면 기다림으로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즉 돈을 뭐 엉덩이로 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중요한데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명한 기다림이라는 거를 제가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다림을 두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는 딱 언젠가는 살 텐데요. 그냥 기분 좋게 맨 밑에서 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는 거와 기다림이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사기 전에 기다리는 거와 사고 나서 기다리는 거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투자가 B단계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사고 나서 기다려라. 거의 주술적인 느낌 정도로 아까 제가 줄 잡쳐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이제 사고 나서 기다려라라는 거를 되게 절대적인 거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맨 밑에서 사면 좀 수익이 붙으면서 기다리니까 그나마 기다릴만 한데요. 사실 그 앞에서 사게 되면 계좌가 계속 마이너스 수익을 나는데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죠. 물론 그것도 기다리실 수도 있지만 좀 더 현명하게 기다리려면 사기 전에 기다려서 가장 밑에쯤에서 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기 전에 기다리는 게 훨씬 더 고급 기다림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기업도 결국에는 싸게 사야 투자인데, 사실 적정가치 조금만 밑으로 내려와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때 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싸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려서 사는 게 중요하고요. 충분히 싸게 사면 조금씩 수익이 기다릴 때 조금씩 수익이 붙어가면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다림이 훨씬 편하고, 사실 향유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근데 사실 사기 전에 기다리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도 있어야겠지만 그거는 절반밖에 안 되고요. 사실 기다리는 게 쉽게 말하면 튕기는 건데요. 튕기려면 대안이 있어야지 튕기는 거죠. 딱 좋은 기업 딱 하나 알고 있는데 조금만 내려오면 사야 되는데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기업을 많이 알아야겠죠. 남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튕기려면 대안이 많아야 잘 튕길 수 있는 거지. 모래물만 하고 있으면 못 튕기지 않습니까? 전화 붙들고 있어야 되지. 좋은 기업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기다림을 할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는 역시 미스컴퍼니에 대한 집요한 스토킹이 유일한 해법인 거죠. 사실 미스컴퍼니는 동시에 여러 명을 스토킹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전 강의 제가 살짝 들었는데 그때보다 반응이 더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기다림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주요 키워드를 몇 개 칠판에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4개 대비되는 개념을 썼는데요. 사실 투자할 때 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저점을 찾기 위한 지금까지의 다양한 얘기보다도 결국에는 언제 오를지 알고 사는 건데요. 보통은 언제 오를지에 대해서 예상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금기시하는 게 가치 투자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금기시한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수익률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 역시도 답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좀 더 답에 가까울 수 있는 제 노력의 생각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공유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투자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아까 줄자 붙이고 있는 것도 똑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A에서 A 탈출했고 B도 됐고 해서 이제 투자에 자신감이 막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웬만하면 안 잃는다. 붙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최저점에 가까운 곳에서 잘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얘기죠. 그러니까 며칠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몇 년의 흐름인데요. 샀는데 문제는 이렇게 갈 줄 알고 샀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미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미스터마켓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한 게 이건데요. 그러니까 언제 오르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식시장에 수업료를 지불했다고 하는데 수업료를 여기서 뭘로 지불합니까? 돈으로 지불하죠. 돈을 잃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돈 안 잃는 줄 알고 기분 좋아했는데 B 왔더니 시간을 지불하죠. 근데 시간이 돈보다 좋은 그만입니까? 그래서 시간을 지불하는 것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도 그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겁니다. 제가 약간 말장난한 건데요. 한없는 기다림 저거죠. 그리고 한이 없는 기다림은 뭡니까? 저렇게 기다리다 보면 마음에 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이 없는 기다림이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는 이게 B고요. 이게 C죠. 그래서 한이 없는 기다림을 저희가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첫 번째 이제 논리적 출발이 이 당위와 현실적 당위입니다. 별로 이렇게 친근한 단어는 아니지만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단어고요. 당위라는 거는 결국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스터마켓에서 그렇게 갈 거다. 결국엔 기업가치에 수렴한다. 주가는. 그러니까 요럴지라도 기다려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당위에서 비현실적 당위와 현실적 당위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실이라는 거는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당위를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 2 쓴 게 뭐냐면 영어로 머스트 찾아보면 1번 뜻이 조동사로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이런 거고요. 2번 뜻이 틀림없는 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 당위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당인 거죠. 그래서 현실적 당위는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되는 거죠, 당장. 그러니까 조만간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 머스트인데요. 제가 회사 이름 지은 거 정말로 이 현실적 당위 이것 때문에 지은 거고요. 이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둘 다 의미를 갖고 지은 겁니다. 그만큼 제가 저희가 상당히 강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당위 얘기는 그냥 극단적으로 간단히 예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좀 생뚱맞은 얘기 해도 결국엔 돌아옵니다. 인간 평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20살 때까지는 못 모르고 살다가요. 근데 처음에는 인간 평등에 관심이 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으로 든 생각이 뭐였냐면 고려시대 때 인간 평등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진짜 우울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인간평등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리고 당위지 않습니까? 인간은 평등해야 된다, 해야 된다 붙지 않습니까? 머스트. 근데 지금이야 현실적 당위로 됐죠. 틀림없이 이렇게 됐죠. 인간은 평등한 게 틀림없죠. 사실 아니긴 조금은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고려시대 때나 그럴 때 인간평등에 관심이 있었고 그걸 해야 된다고 당위라고 믿고 그거에 삶을 뱉으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당위와 현실적 당위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러면 미래적 당위까지 제가 말씀드려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신분은 현실적 당위 됐죠. 성별 점점 돼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돼가고 있으니까 성별에 대한 현실적 당위는 베팅해볼만 하죠. 투자할만, 기다릴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나이도 그러니까 무시될 것 같습니다. 나이를 넘어선 인간평등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나이 많은데 함부로 하면 혼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투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500년 정도 지나서 될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제 현실적 당위와 당위를 투자 아이디어를 볼 때 신중히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게 비현실적 당위냐 당위냐. 이게 쉬운 말로 하면 모멘텀이고요. 고급스럽게 포장하면 이런 건데요. 사실 이것도 상당히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여기서 저희가 추구하는 수익률에서 시간은 수익 못지않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우선시하면 안 되지만 수익만큼 사실 계산해서 중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B에서는 로우 리스크 앤드 미디움 리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맥시마이즈는 제가 그러니까 미디움하고 다른 얘기 해드렸고요. 여기서는 앤드가 아니고 언더지 않습니까? 그거는 요 뒷부분을 경망스럽게 극대화를 감히 추구하기 때문에 이 앞에 거를 사람들이 놓치기 쉽습니다. 근데 B 없는 C가 없거든요. 지금 새로운 C가 있는 게 아니고 B를 바탕으로 C를 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B를 잊지 말자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자 언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언더라는 단어는 이거 한도 내에서 이거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순서가 있는 거고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다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만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B까지 다 오셨고 더 이상 발전하고 싶은 갈구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과제를 못 찾은 거를 제가 전제로 하고 설명을 드려서 이쪽에 집중된 거지 사실 중요도는 이 앞에 쪽이 훨씬 더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컴퍼니 기업 가치의 변화도 저희가 이제 볼 때 이제 눈에 보이는 거를 보이는 게 있고요. 눈에 잘 안 보이는 걸 보는 게 있는데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 건 더 안 보이고요. 대신 눈에 안 보이는 거를 한번 보면 아이디어의 그 실효성은 훨씬 크겠죠. 남들이 잘 못 보는 거니까. 아이디어는 결국에는 실효성이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을 때 파괴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봐야 되느냐. 이건 사실 좀 전에 당이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과 역사, 세상사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사고력과 균형 잡힌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조금 팁을 드리자면 어떤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던 회사에 영업을 하던 간에 현재 이익이 100억이 난다. 그러면 다양한 쭉 계산이 올 거 아닙니까? 인건비 빼고 그러니까 거래처와의 그러면 서로 그러니까 마진 공유하는 거 빼고 법인세 빼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은 이렇게 있지만 그 옆에서 기업을 그렇게 쓰게 만든 같이 이제 균형을 맞춰 서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넓게 보면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 게 다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게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극단적인 뒤통수를 때리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큰 수익을 내줄 때는 이런 안 보이는 거에 대한 그 통찰력과 끝없는 집요한 관심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질문인데요. 각종 이해관계자 각각에 대해서 과연 지금 그들이 이 기업의 이런 이익을 유지하는데 고통이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플러스가 나고 있다는 얘기는 어디선가는 플러스를 조금 양보하고 있거나 마이너스를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게 참을 수 있는 고통이냐 참을 수 없는 고통이냐, 이게 또 중요한데, 이게 또 아까 머스트 강의랑 똑같은데요. 참을 수 있는 고통은 괜히 감정적으로 거기에 투자해봤자 또 무한 기다립니다. 네, 참을 수 있는 고통은요. 근데 참을 수 없는 고통은 금방 분출되겠죠. 그러면 그 기업의 그 가치를 올려주던가 내려주던가 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현실적 방위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적 방위를 내가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할 때 당연히 각종 이해관계자, 거래처, 하다못해 직원, 인건비, 그 기업이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다 이거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다 나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와의 관계, 심지어는 정부와의 관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아니면 법인세의 관계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면밀히 스토킹하지 않으면 투자해서 좋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불리한 균형을 예측이 되면 피하면 되는 거고요. 눈에 안 보이는. 유리한 균형을 알아내게 되면 거기에 주주로서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이디어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삼을 때 사실 요 세 번째 좀 난해하게 써놓은 게 있는데요. 사실 저게 보통 거의 DNA에 가까운 건데 계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게 서울여고대 조국 교수님이 본어보 참가에서 쓰신 후기가 뒷부분에 나온 내용인데요. 존재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DNA가 있고 관념론적 세계관에 DNA가 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존재론적은 자기 존재를 생각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주주면 이 기업은 좋아질 거고 좋아져야 되는 거고, 내가 주주가 아니면 나빠져야 되는 거고. 관념론적은 자기의 존재와 상관없고 생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주주이건 아니건은 상관없고, 주주이건 아니던 간에 좋아질 기업은 좋아지는 거고 안 좋아질 기업은 안 좋아지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존재론적 세계관이 있으면 이거는 재빨리 DNA를 계량을 해야 되고요. 상당히 힘듭니다. 생각보다. 사람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관념론적 세계관이 부족하면 이거를 많이 높여야겠죠. 그래서 피터 린치도 인문학적 세계관이 많이 높아져야 된다는 게 저 관념론적 세계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이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적정주가와 현재주가의 적정성, 이것도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약간 말장난한 건데요. 보통 사고 나서, 일단 A는 사고 나서 안 있죠.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결국 결과가 안 좋죠. 근데 B에 이제 초입에 있는 분들은 사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보통 가치 투자의 주요 특징이고 좋은 점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C로 가려면 그냥 묻어두면 안 되겠죠. 기업 가치가, 컴퍼니가 또 이렇게 흔들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가장 좋은 개념을 제가 팁을 드리자면, 항상 어떤 기업을 적정주가를 보고 기다리면 적정주가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예를 들면 시총이 지금 500억인데 이 기업의 적정 시총은 1000억짜리다. 그래서 딱 머리에 1000억, 이 기업 명하고 1000억짜리만 1000억이라고 딱 남겨놓고 1000억 될 때까지 장롱에 넣고 기다립니다. 그게 이제 B에서 C로 가지 못한 B의 고수분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저 역시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봤는데요. 그거의 단점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업 가치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버려야 되고 대신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주가의 적정성. 적정 주가는 다른 건데요. 이 기업이 1,000억짜리인데 그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죠. 아이디어가. 그러면 현재 500억인데 그럼 내가 500억짜리 이 기업을 보유하면 적정한가? 투자자로서 내 적정하겠는가에 대해서 끝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항상 주가가 변하든 주가가 변해도 기업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모니터링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개념의 대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당 수익률로 기업을 볼 때도요. 지금 배당 수익률이 8%니까 배당 수익률 5%까지 가야겠지. 그럼 주가 그만큼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 배당 수익률이 지금 8%면 그냥 내가 보유할 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주가가 억울하게 계속 한 매치게 있어도 8% 배당 수익률 받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지금 적정성을 찾아보는 게 훨씬 적절한 겁니다. 이거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될 때만 적절한 거죠. 상당히 심리학 쪽에서 보면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게 유아기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대비하는가,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더 어른스럽고 또 실제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훨씬 적절한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맥시마이즈, 이 극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거에 보면 맥시마이즈하고 노력은 역동적, 기회는 수동적 이렇게 썼습니다. 맥시마이즈를 왜 제가 하이라고 쓰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 내리기 전에 사기 전에도 잘 기다려서 그러니까 별로 최저점에서 잘 사고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잘 올라가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투자자가 왜 그러면 미디움보다 높은 하이를 쓰지 않고 그냥 동적인 개념인 맥시마이저를 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맥시마이즈는 좀 마음가짐에 가까운 얘기죠. 목표라기보다는. 노력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노력이 역동적이라는 얘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요하게 집요해야 되고 뭔가 스토킹에 가까워야 되고 또 지금 순서를 좀 잘못 잡았는데요. 하이를 쓰지 않은 이유는 적정 수익률과 맥시마이즈에 대한 비교를 말씀드리면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이유가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야구 선수가 타율 1위 하는 사람이 보통 한 3할 때죠. 그래서 3할 오픈, 3할 3이면 그러니까 3번 중에 한 번만 살아도 보통 타격 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보통 왜 이 말씀드리냐면 B에서는 보통 적정 수익률을 말하거든요. 한 연 20% 또는 연 26%? 이 정도의 수익률이 적정한 거지 그 이상을 추구하는 거는 되게 문제가 있는 약간 이단처럼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버핏도 이게 위대한 투자자 구간인데요. 버핏도 이제 지금은 돈이 너무 많아져서 항상 돈이 많아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돈보다 아이디어가 많았지만 지금은 아이디어보다 돈이 많다. 그래서 나의 수익률은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다. 앞으로 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그림이 사실은 버핏도 A는 안 밝혔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버핏 수익률 그래프라고 보면 됩니다. 초기에는 버핏은 B를 금방 탈출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레이어 밑에서 배울 때 이랬겠죠. 근데 요 C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빼고요. 보통 버핏이 이제 최근 20년을 보면 점차 수익률이 내려갑니다. 실력은 버핏이 점차 줄지 않고 있는데 내려가는 거는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20%도 안 되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버핏에 관심을 가질 때
때쯤 버핏이 한 20 몇 프로였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D를 추종하던 B의 사람들이 20 몇 프로, 편의상 26%라고 하겠습니다. 26%의 수익률을 적정 수익률이라고 불렀고, 그거를 넘는 노력에 대해서는 감히 버핏도 못하는 거를 네가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 냉소가 있었죠. 그래서 C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실제 버핏이 요 이후로는 언론과 말을 섰죠. 근데 파트너십 구간이 있었습니다. 버핏이 10년인가 15년인가. 그때는 보유 종목도 공개가 전혀 안 됐고요. 실제 보유 종목을 알려달라고 하는 고객은 다 빼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만큼 폐쇄적이었는데, 그 버핏의 파트너십 10년의 기간은 수익률이 거의 50%, 평균 50%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버핏, 레터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꼭 이 뒷부분 가지고 공부해서 한국의 코카콜라 찾으시는데, 사실은 이 파트너십 자료가 빈곤하지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 때 자료를 찾고 추종하는 게 자기 돈이 1조가 넘어가지 않는 사람한테는 훨씬 적절한 노력이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D를 추종하지 않고 C를 굳이 끄집어내서 극대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맥시마이즈가 그런 이유에서 극대화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야구선수 얘기해서요. 왜 제가 목표 타겟을 수익률을 미디움이든 하이든 정해놓지 않고 맥시마이즈라고 극대화라고 표현을 썼느냐. 그럼 야구선수가 3번 중에 한 번만 살면 타격왕인데, 타격에 들어섰을 때 난 3번 중에 한 번만 살아야겠다라고 하고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난 그게 적정하니까 그것도 타격왕인데, 사실 저 2번 중에 한 번 가서 5할 할래 이러면 감독한테 혼나겠죠? 그렇지만 노력은, 마음가짐은 매번 가서 죽기 살기로 살아야겠다라고 가서 치고 살아야 그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극대화라고 맥시마이즈라고 미디움을 안 쓰고, 미디움이나 하이를 안 쓰고 맥시마이즈로 쓴 거는 마음가짐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의 버핏의 수익률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게 허상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노력이 절대 불신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회는 수동적, 이 말은 무언가냐면요, 이거 역시 제가 하이 리턴이라고 쓰지 않고 맥시마이즈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건데요. 투자는 내가 하는 거지만 투자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투자의 수익을 만드는 근원이기도 하지만 투자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듯이 나는 언제 사고 팔린 거 딱 2번의 판단밖에 못하고요. 실제는 기업 가치가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되고요.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밑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스터 마켓과 미스터 컴퍼니가 둘 다 마음대로 변동을 하다가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그냥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실력이 이 정도고 내가 이만큼 땀 흘려 노력하는데 내가 최소 미디엄 리턴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주식시장이 살 게 별로 없고 되게 고점인 순간에 결국에는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맥시마이즈 하더라도 수익은 로 리턴, 심지어는 제로 리턴도 갈 수 있다 라는 거를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또 아까 말한 야구로 비유하자면 투수가 고의사고 참 멀리 던지는데 굳이 방망이 흘러가지고 삼진당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사고 때는 그냥 볼넷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CMA 담궈두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로 보면 이제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머스트라면도 현금을 보통 20%, 많게는 30%까지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현금을 1년 내내 20몇 프로 CMA 고객 모두 다 갖고 있었고요. 이게 생각해보면 수익률을 엄청 갉아먹는 거죠. 그만큼 그냥 이익 안 나고 부문만 차지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금을 갖고 있고
지금 역시 현금을 갖고 있는 이유가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급락장에서 귀중하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급락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 텐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20%를 이제 현금 갖고 있으면 평상시에는 10분의 8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100% 날 때 80% 나고 10% 날 때 8%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분의 8로 주는데 급락장 시에는 그러면 과연 이게 플러스 10분의 2만 되느냐. 이게 현실적인, 이론적인 걸 떠나서 현실적인 걸 생각해 봤을 때 재작년 금융위기나 이렇게 아니면 이라크 전쟁 이렇게 급락장일 때 현금을 20% 들고 있고 그때 투입할 수 있는 거는 단지 20%의 효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때 희석식 깎아먹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투자를 하다 보면 장이 급락하지 않아도 개별 종목이 너무 좋은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이제 공동대표한테 쓰는 말인데요. 이건 진짜 확실히 배 밖으로 튀어나온 기회다. 이런 말 쓰는데요. 1년에 배가 많이 나와서 1년에 한두 번씩 확실히 이렇게 배 밖으로 튀어나오는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한다는 전제겠죠. 근데 이때 현금이 없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사용을 못합니다. 물론 딴 거 팔아서 할 수도 있지만 또 막상 급할 때 잘 안 됩니다. 안 팔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금이라는 거는 안전자산에 넣어놓는 게 현금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쓸 수 있는 1일 하루 만기에 자산의 CMA나 이런 RP나 이런 곳에 있는 게 현금입니다. 뭐 한 달짜리 현금 아닙니다. 투자자한테. 쓰고 싶을 때 못 쓰는데 무슨 현금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이런 한 달짜리 만기 이런 것 중에 현금을 넣은 적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요. 정말 급하게 확실히 배 밖으로 튀어나온 기회인데 현금을 떼낼 수도 없고 정말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금이 정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따서 쓸 수도 없다고. 그래서 현금은 이자율이 0.5% 1% 좀 낮더라도 하루 만기 현금이 현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치 투자자라도 시장 변화에 노력을 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찝찝함은 항상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항상 시장에 대해서 비관론이고요. 그래서 갑자기 요즘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거시적인 생각이 찝찝하고 세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개별 종목을 투자할 때 그 판단이 조금씩 다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신감 얻게 되고 조금씩 판단이 흐려집니다. 결국에는 미시적인 기업 분석의 전문가지만 거시적인 분석에는 되게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 거시적인 찝찝한 만큼 현금을 갖고 있으면 거시적인 생각은 그쪽으로 몰고 미시적인 생각은 순도 높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생각과 미시적인 생각을 믹스가 안 되기 위해서 현금을 갖고 있는 건 또 유용합니다. 이제 가끔 제가 예전에 현금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네이버에 카페에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로 달았습니다. 자신감이 결여된 거 아니냐.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현금 갖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딱 그분이 쓰신 비유인데요. 땀 흘려 하지 않은 운동은 운동도 아니다. 나는 그런 운동 안 한다. 그런 비유까지 써가지고 제가 딱히 댓글을 안 달았는데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땀하고 진땀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땀 흘려 운동하는 거하고 진땀 흘려 현금 없이 투자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의 댓글을 몇 년 후에 하게 되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이유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눠드린 거에 맨 하단에 보면 현금하고 고의적 결핍이라고 써놨는데요. 이제 고의적 결핍이라는 거는 결핍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요. 고의적은 고의라는 뜻인데요. 이게 저는 진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굳이 현금을 갖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봤을 때 현금 갖고 있으면 항상 저는 저와 자신에게 작년도 그랬지만 야속합니다. 스스로에 대해. 물론 고객들이 저한테 느껴야 되는 건데요.
아니 현금을 그 주식 갖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현금을 꼭 그렇게 묶어놓냐. 더군다나 2009년에 장도 좋았는데 그건 결과적인 얘기지만요.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 좀 더 현금을 주식을 더 샀더라면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제 자신한테 상당히 야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속하면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저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면 야속한 건 야속한 대로 가고 그럼 나머지에서 그 야속함을 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더 기업의 다른 나머지 80%의 주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극대화하게 대한 노력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야속한 한이 있지 않으면 독해지기 어렵고요. 그 독한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금은 마지막으로 이런 고의적 결핍의 기능이 있고요. 머스트 자문이 보통 5% 지분 신고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분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묻습니다. 왜 하냐? 또 가까우신 분들은 하지 마라. 지분 신고하면 딱 물량 막히니까 또 주가 안 오른다는 게 상식 아닙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5% 지분 신고를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사는데 5%가 넘었는데 일부러 덜 가지는 않습니다. 사다 보니 넘은 겁니다,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 5% 지분 신고하면 뉴스 나가지 않습니까? 공시 나가고. 사실 투자에다가 그거만큼 브랜드 가치 높일 수 있는 일 없습니다. 성공하면요. 제가 지분 신고 한 6-7번 했는데요. 저는 숨기고 싶었지만 바른 스님이 대문짝에 공개해가지고 국유지식 때문에 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국유지식에서 실패한 이후에도 제가 지분 신고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고의적 결핍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진짜 자신감을 시장에 표현하는 겁니다. 지분 신고하면 안 오른다는 게 상식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데 그러니까 더 확실한 것만 지분 신고합니다. 또 그렇게 많이 사고. 이미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벽이 하나 있는 거지만 그래서 저도 5% 지분 신고할 때는 이거 진짜 확실하지 않으면 안 오르고 나 때문에 안 오르고 항의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나 때문에 안 오르고 또 만약에 국유지식처럼 지지부지 이렇게 한 4-5년 하다가 본전에 겨우 팔고 나가면 회사 명예에도 먹칠이죠. 그래서 그런 장애가 있지만 고의적으로 그런 기능을 결핍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5% 지분 신고를 안 한 것보다 5% 지분 신고를 한 게 그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항상 더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안 가서 예시를 좀 하나 더 들면요. 이 고의적 결핍이라는 게 투자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되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말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은 대학 들어와서 공부를 접었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잘 안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되게 좋아했고 어느 정도 지역구에서는 잘했었습니다. 근데 제 나름의 룰이 있었습니다. 내가 증명하지 못하는 수학 공식을 쓰지 말자. 그게 제가 나름의 중고등학교 때 제 철학이 그냥 대통 철학이었는데요. 사실 공식이라는 게 증명하지 않아도 내가 모르는 것도 쓸 수 있는 써서 지름길 사는 게 공식의 장점 아닙니까? 근데 내가 증명하는 공식만 쓰자라고 제 스스로 딱 고의적 결핍을 걸어놨더니 제가 그러면 그만큼 더 힘들게 노력을 해야 되는 스스로에 대한 약속함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을 좀 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시를 드는 거는 투자를 하던 어떤 걸 하시던 간에 자기한테 치명적이지 않은 요소를 고의적으로 결핍을 하면 훨씬 발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요. 그래서 권장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일단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복 얘기를 드렸으니까 인생의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투자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인생 수익률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선 인생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혹은 투자는 잘 되지만 인생 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가 A 단계에 있는 경우, B 단계에 있는 경우, C 단계에 있는 경우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A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시세판을 너무 자주 보게 되죠. 그러면 수익률이 좋더라도 인생 수익률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인생 수익률 망가뜨리기가 좋은 게 아닌 것 같고요. 또 재무적 레버리지를 많이 쓰게 되면 이것도 인생 수익,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레버리지 효과는 없더라도 인생 수익률이 망가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무 조건 없는 전체 다 하는 공개 매수를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갖고 있었던 적이 한 5년 전에 있었는데요. 진짜 참 안 됩니다. 아무 위험 없어도. 그냥 쓰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인생 수익률을 위해서는 시세판 보지 마시고 재무적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요. 또 정말 확실한 경우에는 레버리지 쓰고 싶은 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금 20%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좀 줄여서 그거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B단계에서는 사실 사람 레버리지 쓰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혼자 만든 말인데요. 사람 레버리지라는 게 뭐냐면 혼자가 안 하죠. 그러니까 A단계는 보통 혼자 하는데 B단계부터는 동료를 찾습니다. 같이 투자를 해서 같이 하는 투자라고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동료도 있고요. 또는 정보원도 있겠죠. 그냥 친구 중에 어떤 그쪽 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처럼 직원을 쓸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이게 레버리지인데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잘 되면 레버리지 효과로 더 더블로 좋지만 안 되면 꾸준히 이자 비용 나가는 거죠. 근데 또 이자 비용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됐을 때는 그 부채 상환이 돌아오면 완전 망하는 거죠. 나 자신까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사람 레버리지를 정말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좋은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 레버리지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만기를 길게 가지라가 사람 레버리지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기가 길게 간다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 반드시 도움되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만기 1년짜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1년 안에 도움 안 되면 상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만 되면 레버리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 때문에 질투를 느껴서 투자 장애가 망가질 수도 있고요.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 작은 돈 때문에 사람 놓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반드시 도움 되려고 오니까 만기를 길게 가지가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온라인 카페에 오셨으니까 온라인에서 이제 많은 사람 레버리지 쓰고 계신데요. 실제 또 온라인 못지않게 좋은 연륜 있는 고수분들은 오프라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프라인에 있는 연륜 있는 고수분들 어떻게 만나냐? 주주총회를 가거나요. 아니면 가면 이제 주식 많이 갖고 계신 연륜 있으시는 분들 다 내공 많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5% 지분신고한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나 일반 법인들 있지 않습니까? 고객권 안 받는 그런데 또 연락해서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고수들도 많이 이렇게 함께 레버리지 쓰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사람 보실 때 그 사람을 투자의 총 내공으로 비교하면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되게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관계 끝나는 거고 레버리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투자 총 내공이 낮아도 사실 한 분야에서만 나보다 잘하면 내가 배울 게 있고 스승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사람 레버리지 쓸 때 그 직원들한테는 그 급여를 지불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아깝게 지불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직원이 아닌 동료들에게는 지불하는 이자 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이자 비용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입니다. 고마움에 대해서 꼭 의미 있게 표현해라. 사실 이 말씀은 아까 저 소개해주신 남산주성 김차석 대표님이 저한테 한 1년 전쯤에 해주신 말씀인데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든 아니면 어떤 조언을 얻든 그러면 사실 잘 되면 다 내 탓인 거, 내가 잘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항상 자기가 도움을 얻은 그분한테는 의미 있게 고마움을 표현을 하면 사실 그 다음에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뛰어난 투자자인 이제 C급 투자자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이 상당히 강하고 자기의 노력도 열심히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너무 믿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성공적인데 가끔 인생의 승리를 망가질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투자하듯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사실 투자는 뭔가 이렇게 제가 투자할 때는 당위, 현실적 당위 막 이런 얘기 해도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되는데 뭐 제가 애인하고 싸울 때 당위와 현실적 당위 써서 싸우면 안 되겠죠? 제가 부모님하고 싸울 때 그런 얘기 그리고 투자는 기본적으로 역발상이고 청개구리인데 또 살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옳은 말로 돈을 벌고 있지만 아니 옳은 생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지만 옳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소수인 것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버는 거죠. 다수는 옳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다수와 더불어서 삶을 살려면 옳은 얘기도 예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투자의 성공을 삶의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C급 투자자의 경우에는 그 삶과 투자의 균형이 또 하나의 과제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처럼 쓰는 생각인데 삶에서 투자를 배우고 투자에서 삶을 배우되 투자하듯 살지 말고 살듯 투자하지 말자.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새로운 다른 개념으로 자본의 크기에 대한 당당함을 가져야 된다. 이게 투자자한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대주주와 소액주주, 저희 소액주주 대부분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주주 앞에 대주주니까 라는 생각으로 논리를 띄면 사실 소액주주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동업이라는 얘기를 아까 썼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소액주주 지분율 20%면 대주주랑 8대1로 동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 번 돈, 경영한 사람들 인건비 이런 거 나가고 8대1로 나눠야 되는 건데 대주주 돈 많고 지분율 많고 경영권 있으니까 8대2가 아니라 8 이상 갖는 게 맞겠지. 그런 생각 살면서는 보통 그렇게 들죠. 근데 살듯이 투자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한 것처럼 저희는 8대2에서 그 20% 강력하게 당당해야 됩니다. 이 마인드를 갖지 못하면 절대 큰 돈 못 법니다. 그러니까 주식쟁이로 운 좋게 돈을 작은 돈을 벌어도 투자자로 큰 돈은 절대 못 벌기 때문에 자본의 크기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소양입니다. 예, 제가 대략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일단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주식시장이 저는 뭐 항상 비관론이라 제 얘기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스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정도를 구비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된 거는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강의를 한 거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투자를 하는 게 좋다. 투자로 이끌기 위해서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점을 상당히 유의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권장하는 시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제 강의를 듣고선 투자를 우발적으로 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좋은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스누밸류 얘기를 좀 하면요. 스누밸류 되게 좋은 철학을 가지고 훌륭한 동아리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근데 그리고 1기 회장, 2기 회장 다 훌륭합니다. 3기 회장 훌륭하지만. 근데 스누밸류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2008년 여름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철학과 멋진 설득력에 동아리에 많이 들어왔죠. 순진무구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설득력 있는 말에 이런 말 많이 했겠죠. 그래서 2008년 여름에 주식을 많이 샀겠죠. 지금 보면 스믹하고 스누밸류하고 회원 숫자가 많이 차이 납니다.
예, 스드밸류 2008년 겨울에 많이 도망갔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우스개 얘기지만 중요한 교훈인데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한 게 강의 내용을 들으시는 게 중요하지 강의 시점에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는요. 사실 대부분의 주식시장은 사람들은 A에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대부분은 A에 있습니다. 기관 투자 대부분 로스컷, 손절매의 기적이 있고요. 그냥 인덱스 따라가기 바쁜 게 사실인데요. 대형 기관들은요. 그러면 대부분이 A고 B, C, D 거의 없습니다. 사실 B도 이렇게 100명 이상, B 얘기하는데 100명 이상 모이는 거 진짜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굳이 B, C, D를 그러면 또 구분해서 특히 B와 C를 구분해서 B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C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냥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관념론적인 세계관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세상사에서는 보통 관념론적인 세계관이 보수와 대비되는 진보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보면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보수는 되게 많은 다수지만 한 칸만 차지하고 똥장뭉쳐 잘 있고요. 대신 돈을 못 벌어서 부패돼서 돈을 못 벌죠. 근데 지금 진보는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BCD제가 남아있잖아요. 저조차도 지금 투자해서 진보적 개념으로 가지고 이렇게 분열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 선거도 있지만 항상 단일화라고 어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로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불편해하실 분 있는 거 알고 저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B 얘기할까, 나도 그레이엄 아저씨한테 좀 묻어가서 미스터 마켓만 얘기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 바람의 손님이 저한테 그런 걸 원하실 것 같진 않아서 과감하게 C 얘기했습니다. 근데 투자가 선거도 아니고 단일화에 압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가 자신감 있게 C까지 구분해서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설명을 위해서 제가 조직적으로 구분했다고 생각하시고 B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더 발전적인 과제로 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가 B보다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면 더 낫다고 제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B가 더 다수고 C가 소수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세상엔 다 결국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C를 공부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다수가 A이기 때문에 B가 다수인 A와 대비되는 효과가 있어서 B가 부각됩니다. 얘기가 편합니다. 두 번째로 이 D의 경우에 엄청난 자금의 크기로 이제 이미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면 돈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버핏처럼 몇백조 불리면 수익률이 무너지죠. 실력이 모자라지 않는 무너져서 결국에는 무수익률로 오는데요. 그럼 B에서 출발하다가 C를 모른 채 자기가 위대한 투자자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수익률이 이렇게 되면. 근데 저도 그랬고요. 저도 제가 줄 잡으시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개별 종목 얘기를 그냥 이름 붙여놓으면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배당 수익률 좋은 기업 그냥 들고선 배당 받고 이렇게 적정 수익률 유지하고 있을 때 저도 나도 주자를 하고 있으니까 버핏이 질레트 산 것처럼 나도 버핏의 질레트를 찾은 한국의 투자자다. 버핏이 배당 수익률 차익 거에 좋아하니까 나도 배당 수익 높은 거에서 나도 제가 위대한 투자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 매처럼 기다려보면 알죠, 자기가 아닌 거를.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C에 대한 발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왜 C가 다수가 못 되냐면 D를 모방한 B하고 그냥 B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B를 D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 있는 C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가 알아도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썼고 조사를 되게 치밀하게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즐기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DNA가 그쪽으로 못 따라주면 못합니다. 조금만 풀어도 못합니다. 엄청 투자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가 알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대중화되기 어려운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를 하는 사람 소수인데 바쁩니다. 그래서 알릴 시간이 없습니다. B에 비해서 C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업 조사도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경쟁사 조사도 해야 되죠. 온갖 조사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최대주주 집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려고 주소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봅니까? 답 안 나오죠. 그럼 엄청나게 또 그 발로 뛰고 말도 안 되는 짓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을 때 저 절대 안 했습니다. 전 줄자에서 그냥 배당 죽도록 잘 줄 줄 알았는데 안 줍니다. 죽입니다. 중국집이라고 환율 내서 다 기업 변하는 거에다 휘둘렸는데요. 시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시가 알려지지 않고 대중화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원래 지금 보시다시피 강의를 잘 못하는 게 강의는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활동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환경TV 한번 나가서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A에서 B로 가는 거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한 번 하고 나 진짜 이거 적성 안 맞는다 사람한테 말하는 거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안 하고 투자만 열심히 해서 회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또 오늘 그냥 환경TV 보시는 일반 분들 모시고 A에서 B 얘기하라고 했으면 제가 아무리 미안해도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보수적인 카페 분들은 이미 A가 충분히 돼서 B가 다 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B에서 C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정말 그 멤버를 모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 번 더 한 거고요. 이제 제가 50년간 안 하기로 제가 왜 50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저 투자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C에서 D로 가면 한 50년 투자 잘하는 D에 돼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솔직히 말하면 수익률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정말 많아져서 버핏처럼 이제는 내가 아이디어보다 돈이 더 많다. 이런 얘기 저도 할 만큼 위대해지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50년 뒤에 D가 되면 그때는 오늘 얘기하지 않은 C에서 D로 가는 거에 대해서 강의 한 번 더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3번 할 강의 이렇게 허접하게 2번째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대학생 그러니까 스믹하고 스노밸류 후배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보통 제가 스믹 출신이기 때문에 후배들을 종종 만나는데 한 번도 별로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실제 작년에는 강연 요청도 있었지만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거절했고요. 근데 그게 보통 취업이 되게 소중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취업이 되게 소중한 친구들한테 제가 당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하찮은 선배 될까봐. 근데 일단 이 자리는 지금 소수 정예로 왔을 텐데요. 취업이 되게 소중한 이 시기에도 이곳에 올 정도라면 그냥 평범한 가치 투자 개념을 넘어서 뛰어난 투자자 혹은 위대한 투자자까지 관심이 있는 후배들이 왔기 때문에 왔을 거라 저는 전제를 하고요. 그래서 그에 맞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어쩌면 저의 후회가 담긴 자기만성적인 얘기도 있기 때문에 세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보통 후배들이 지금 뭐 하면 좋아요라는 아주 의문을 묻습니다. 그럼 저도 딱히 답할 말이 없는데요. 근데 그 답을 생각해보면 보통은 지금 하기 좋은 일을 해라 지금 이거 하면 좋겠다 이런 대답 안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해라 라고 답하고 싶고요.
사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나이가 좀 들면 할 수 없는 일이 사실 그릇을 키우는 거고 고칠 수 없는 단점을 고치는 겁니다. 사실 살다 보면 자기가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러는데요. 즉 고칠 수 있는 단점과 고칠 수 없는 단점을 자기 스스로 나이가 들면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단점은 고치면 되는 건데 고칠 수 없는 단점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좀 더 내가 순진할 때 고쳐야 되죠. 그래서 그릇의 크기를 키우고 즉 장기술로 잔돈벌이를 하지 말고요. 고칠 수 있는 단점을 고칠 수 없는 단점을 고치는 즉 DNA를 개량해야 됩니다. 사실 아까 저 관념론적 세계관 이거는 정말 잘 안 고쳐지는 건데요. 그건 어릴 때 DNA 개량 책 많이 읽고 생각 많이 하고 세상사 관심 갖고 역사 공부하고 하지 않으면 절대 못 고칩니다. 그 다음에 보통 투자 동아리 하면 금융 쪽 인턴합니다. 저희 동아리에 게시판만 가봐도 금융 인턴, 외국계 금융 인턴 것만 몇 페이지 도배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뛰어난 투자자가 되려면 사실은 금융보다는 대학생 때는 산업 현장을 경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업이 많이 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미스 컴퍼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기업의 변화를 알려면 수박 겉핥기로 하지 않으려면 기업의 생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를 금융인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제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제조업자로 생각하느냐 제조인으로 생각하느냐 되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근데 금융인으로 생각하면 사실 금융이 만들어있는 건 미스터 마켓 주가 변하는 거고 그거에서 돈 버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가치 투자 개념만 알고 금융 회사 가서 인턴하면 됩니다. 근데 훌륭한 투자자가 위대한 투자자 되려면 컴퍼니의 변화까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승리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는 제조 현장 경험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병역특례를 이제 3년을 이제 몇몇 그 산업 현장에 했는데요. 사실 지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병역특례를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가던 아니면 인턴십이든 아니면 그런 경험은 충분히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서 가족 경험이라도 많이 쌓는 게 소중합니다. 사실 조금만 나이 들어도 전혀 하기 되게 힘듭니다. 이상하게 할 일도 많고 시간이 짧습니다, 삶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어른 흉내 내지 말라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제가 동아리 5기로 활동할 때 되게 리포트 거칠고 되게 많이 예측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리포트에는 분석가의 땀이 녹아 있었고 기업에 그래도 심장 뛰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 들어가 보면 그런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적정주가 밸류에이션 DCF로 열심히 잘하고 PDF로 만들어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랑 되게 유사하게 만드는데요. 어른흉내 잘 내는 거 애들 사이에서는 어른흉내 잘 내는 게 멋있어 보이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어른흉내 잘 내는 애들 진짜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프로흉내 내는데 시간 들이기보다는 그런 거 회사 가면 다 금방 배우고요. 내공 깊은 아마추어 생활을 견뎌내는 게 훨씬 더 큰 엄청난 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스님 후배들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얼굴 보고 찾을 수가 없어서 시선을 못 드리네요. 네.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아니어도 중소기업만 해도 황당한 지배원들 되게 많습니다. 수액주조 물리는 일 되게 많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잃을 게 많아서 그런데 소리치는 건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치더라도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소리를 치는 거지 순수하게 소리쳐보기 어렵던데요. 제가 대학생이면 한번 소리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사실 법대 수업 중에 기업법 수업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저도 들었는데 이수는 안 했고 그냥 들었습니다. 근데 기업법 수업 상당히 되게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추천하자면 법대 기업법 수업 한번 들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의 고수 찾아다니는 거 되게 추천합니다. 저도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고수분들 찾아다니면서 배우기도 했는데요. 사실 대학생 때 찾아가야 기업 받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만 해도 기업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사실 요약하는 주제는 좀 이렇습니다. 그냥 투자를 한번 씹어 먹어보고 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좀 어리지만 체할까봐 사실 못 씹어 먹습니다. 이제는 체하면 지금 이제 안 되니까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여기에 오지 않은 그 일반 멋진 직장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생 그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머스트 회사하고 있지만 같이 할 만한 직원, 지금 후배 찾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회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저는 저희 회사 직원들 다 제가 찍팀으로 찍어서 제가 선거철으로 뽑아온 건데요. 근데 사실 세상에 B급 투자자는 많아도 C급 투자자가 너무 희귀합니다. 그래서 C급 투자자 주변에 있으면 제보해 주시면 제가 포상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 직원 한 명 추천했던 그 서울대 후배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 실제 베니먼트 2번 샀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사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Q&A 시간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후배님과 하시는 말씀, 예. 후배님들 정말 행복한 것 같고, 사회생으로서 되게 그런 선생님이 된다는 거 있지 않고, 그 분이 게임 보실 수도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B급에 이제 막 충분한 A 플러스 B급 근데 이게 B에 들어섰는데 자꾸 C에 대한 생각을 해요. 예. 그 투자의 수익률보다는 행복의 수익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는 나도 빨리 C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C로 가게 되면은 제가 버려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A에서 B로 오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생각났어요. 친구도 많이 얻고 부모님과의 관계 모든 이제 기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저도 많이 듣고 앞으로 C로 가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더 오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어야 될 게 많음으로써 제가 수익은 그것도 올라갈 수 있어도 행복의 수익률을 자꾸 떨어질 수 있다는 또 이제 수익 들어간 때 호응을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C로서 먼저 가시는 선배님으로서 이런 대상과의 함께 가는 대상에서의 행복을 찾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조언을 해주시면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막상 요즘 생각은 C로 가야 된다는 건 굉장히 바빠지고 또 머리도 많이 빠질 것 같고 이럴 때는 차라리 힘으로 나가는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돈보다는 저 부모님이나 친구가 더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너 헛소리하지 말고 C로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랄까요 내 머리를 터뜨릴 만한 시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하자면 이 나이 오신 분들이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시고 저는 김대표님보다 부산에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시는데 저는 제 인생의 그 평균기가 20, 30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20, 30대를 과연 내가 B에서 C로 가기 위해서 모든 거 오기를 함으로써 다른 걸 많이 잃어야 되니까 내가 40대가 됐을 때 그때 C가 돼도 늦지 않은 일단 그 투자를 직업으로 하시는 건지 직업이 아닌 걸로 하고 계신 건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업으로 하고 있는 B급
네, 일단 저는 실험하면서 훨씬 더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더 관계가 좋았고요. 왜냐면 사실은 B가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는 좀 바쁜 게 더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투자가 사실 고민하는 거는 그러니까 B에 있는 투자자가 고민하는 거는 사실 투자가 생각보다 안 바쁜 거고요. 그래서 고민이고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도 사실로 안 바쁘고 컴퓨터 앞에서 깔짝거리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받는 게 안 좋은 거고 딱히 그 인식을 반발할 수도 없으면서 반발하고 싶긴 한데 실제가 또 사실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C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제가 C를 통해서 D로 갈 수 있다는 믿음도 생기고요. 또 열심히 일하고 사람 레버리지 많이 쓰고 이런저런 조사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러면서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이 저도 그래서 네트워크가 사람을 통해서 행복한 것도 많이 느끼고요. 또 제가 실제 일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도 당당하게 제가 대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고민을 한 것 같지만요. 저도 C가 되면서 더 행복한 것 같은데요. 예, 뭐 답변이 되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C가 되면 머리 빠지는 건 맞습니다. 저도 1cm 밀렸습니다. 예. 얼마 전에 예. 원복을 시키시거나 일단 결론은 낮출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관념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돈 많은 사람들의 돈을 불려주면서 제가 회사 수익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컴플렉스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소액까지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3억 원에서 지금 3억 원인데 1억 원으로 낮추시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억으로 낮추는 건 쉬운데요. 100만 원, 10만 원으로 낮추는 거는 어렵습니다. 지금 1억으로 낮추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정말 소액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지금 점점 최고 가입 금액을 올려갈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죄송한 거니까 이 말씀이 앞으로 가입할 고객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미 가입되어 있는 고객들에게는 제가 최소 가입 금액을 높여서 계좌의 숫자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게 그분들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책임감은 그분들한테 더 느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조금 더 배경 설명드리면 저희는 대표실에서 직원한테 매매 안 시키고 대표실에서 매매 다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계좌 수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억을 굴리려면 만약 1억 원이 최소면 예를 들어 1,000개 계좌는 못 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도로 하는 계좌 수가 내부적으로 있고요. 그게 지금 시점에는 3억 원으로 올려야 그 계좌 수를 유지할 수 있고요. 예, 또 아마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 보면 투자 자문사를 위한 주문 시스템이 개발돼서 최소 가입 금액을 낮춘 투자 자문사 많습니다. 그 개발된 거 저희도 제안 당연히 왔기 때문에 저희도 다 봤는데요. 저희는 그거 이용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을 하면 최소 가입 금액 낮출 수 있는데 어떤 시스템도 사람 손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안 쓰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올린다고 홈페이지에 공지 올리기 이전에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전화하셨거나 브로셔 요청하신 분들한테는 기존 조건 다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